이거 하프문자예요. 하프문자인데 이제 하프문자는 입을 크게 벌리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성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프문자의 영향을 받다고 생각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린 동작. 그래서 아무래도 정성스럽게 말을 하려면은 입을 크게 벌려서 뭐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정성을 뜻하는 정성성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말씀음자에 의해서 정성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말을 정성스럽게 하는 건데 이게 찾아봤더니 여러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게 빌미술자고 하프문자가 해의자로 쓰여있냐 형성자로 쓰여있냐를 놓고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번에 찾아봤을 때 딱 하나 이제 찾아본 공부를 다시 해본 도움이 됐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해자로 보기보다는 형성자로 봐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네이버에서인가요? 이게 무를수라고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 이렇게 무를수. 무를수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는 정성관이라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정성관. 그 이게 수로 발음된다는 것은 이 빌미술자가 음역거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물어본다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를 정성스럽게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하프문자를 집어가지고 썼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묻는데 정성스럽게 물었는데 음이 수에서 관이 된 것이 이제 변화가 커서 관만 놓고 보면 저게 과연 형성자냐 나는 그런 뭐 회의가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이게 네이버에요. 네이버 한자 사진에 무를수자의 표기가 분명히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치면은 일단 음역걸자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해자로 본다고 치면은 뭐 이게 재앙과 관련돼 있잖아요. 실행에서 나온 재앙과 관련해 가지고 인간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잘못을 정성스럽게 뭐 말하면서 비는 상황과 관련됐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걸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피는 글자가요. 이게 선미사 형태나 나무 목자로 이렇게 피는. 일단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찾아보니까 아예 여러 자료에서도 정설이 없고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어렵고 뭐 자료가 없는 것들은 아예 한자 책 쓰는 사람들이 글자를 빼버려. 그래가지고 더 없어 자료가.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싶으면은 그냥 다루지를 않다니까 글자를. 그러니까 자료가 더 없어가지고 뭐 이제 중국 자료나 일본 자료까지 찾아본다고 찾아봤지만 거기서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십줄근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 자소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대중머리하고 육달하고 힘력자가 합쳐진 걸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이거 뭐이죠? 굴레륵자? 갈빗대륵자예요? 갈빗대륵자로 뭐 보고 대죽자하고 이거 합쳐진 글자로 이 두 글자 이 자소를 이렇게 봐가지고 분석을 하고 초머리형이 세 글자가 딱 별도로 그 뜻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몸이잖아요. 이게 몸속에 힘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인데 그게 이제 대나무 섬유질처럼 이제 힘줄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세 개 글자가 합쳐서 하나의 뜻. 근데 대나무가 달라붙어서 이제 힘줄이 대나무 섬유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붙었다고 생각하고 육자로는 몸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힘육자는 이제 몸에서 힘을 내는 부위와 관련됐다고 보고 그게 이제 힘줄이 근육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연구를 저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뭐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가 덜 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참에 한 번 더 공부해 볼까 싶었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수업 들어갈게요. 자, 본 수업 들어가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나무 목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이 나무에 줄기 오고요, 가지 오고 뿌리를 이렇게 펴내죠. 글자 그대로 보면 나무, 줄기, 가지, 뿌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서 줄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가 사실은 또 우리 선생님들 알고 하나 정도는 알고 넘어야 되는데 줄기가 여기가 뿌리라고 치면 여기 뿌리라고 치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줄기냐를 놓고 그런데 여기까지가 줄기냐 아니면 여기까지가 줄기냐 여기까지가 줄기냐인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가지에 달려서 가지가 최고 굵은 가지가 이거라면은 여기까지가 줄기고 요 가지가 최고 굵은 가지라면은 여기까지가 줄기인 거예요 지금. 최고 굵은 그루터기에서부터 최고 굵은 가지가 있는 데까지가 줄기라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최고 굵은 가지라면은 여기가 줄기가 되는 거이고 이 가지가 최고 굵은 가지라면은 여기까지가 줄기가 되는 거이고 나머지가 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지가 최고 굵다 이거예요. 그러면 줄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다 가지야. 근데 요 가지보다도 이 가지가 굵은 가지야. 최고 굵은 가지야.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줄기고 요것이 이제 가지인 거지. 이제 요것이 가지. 그럼 그 중간에 줄기가 더 굵어도 가지 넘어가면 줄기가 아니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번 굵은 가지까지가 줄기라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맨 밑에 있는 그 가지가 제일 그게 굵으면 제일 굵은 가지면은 그까지가 줄기라고. 예, 여기가 줄기. 근데 거기서부터 두 번째 가지까지 그게 줄기잖아요. 근데 가운데 그 부분이 더 두꺼울 때는 어떻습니까? 가지보다 더 두꺼울 때. 아니 그 상관없어요. 1번 가지 그건 1번 가지까지만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가지 위쪽에 있는 줄기. 여기가 더 굵다 네, 이게. 더 굵어도 그 줄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로 봐야 된다 이게. 제가 하는 바로는. 저는 그때 옛날에 제가 설명 듣기에는 제가 그렇게 아니, 설명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설명은 아니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른 분이 했나 아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옛날 그렇게 했는데 가장 굵은 가지가 줄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가지로 취급하고. 그런데 보통 나무가 연식을 오래된 나무는 밑에서부터 자라기 때문에 보통 밑에 가지가 아니 근데 격가지가 날 수 밑에서 이렇게 났다가 밑에서 다 새롭게 날 수도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나무 목자가요, 줄기, 가지, 뿌리만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줄기만 있고 가지만 있고 뿌리만 있으면 이게 잎사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아직 낙이 다치기 전이니까 죽은 나무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죽은 나무를 펴냈냐?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그 자료가 흐트러져 가지고 바뀌었지만은 눈하고 오른쪽에 그림인데 그 오른쪽에 그림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몬도레안이 해생나무라는 제목의 그림이거든요. 몬도레안이 나무를 아주 간략하게 그린 사람이에요. 몬도레안이 나무를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 한자 쓰시는 분들 있죠. 한자가 상형 문자 아니에요? 그림에서 출발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과 관련된 책들을 매번 많이 봐야 돼요. 저도 한자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림과 관련된 책들을 매번 많이 찾아보는 상황인데 이 저 몬드리안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몬드리안이 그 화풍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몬드리안이 이 나무를 이렇게 간략하게 그린 이유는 나무의 본질이 줄기고 가지고 뿌리에 있다고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잎사귀는 없다가도 있고 있는데 싹이 움트고 싹이 부러지고 싹이 잎사귀가 물들고 떨어지고 이런 것은 나무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걸 배제한 상태에서 나무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해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마치 나무 목자하고 매치가 돼. 그래서 나무 목자 저 최근에 쓴 모든 책에 나무 목자 설명할 때는 이 몬드리안 그림을 집어요. 제가 한자 책을 쓰는 사람인데 어떤 한자를 하나를 넣고 관련되는 그림을 했는데 아마 몬드리안 그림을 나무 목자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저거 뜻이 맞아떨어져서 똑같아져서 나무 목자의 몬드리안 그림을 활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범호자 설명할 때 근역강상 명우기상도 그것도 제가 최초로 범호자 그림과 매치시켜서 범호자 설명할 때에 범해문체호자 설명할 때에 근역강상 명우기상도를 제가 빠뜨리지 않고 그 그림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마 범호자에 설명할 때 그 그림 갖다 쓴 사람이 최초일 거예요. 최초일 거가 아니고 최초예요. 제가 최초. 근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도 이 나무 목자와 연결을 시켜서요. 유명한 화가인 몬드리안 그림을 갖다가 집어했는데 이게 나무 목자를 만든 배경과 거의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자, 몬드리안은 나무의 본질이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줄기와 가지에 뿌리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서요. 이런 해석 나무라는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처럼 옷을 갈아입는데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지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 상황이요. 잎사귀를 터뜨리고 죽은 나무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글자고요. 우리가 저 나무 목자가 죽은 나무까지도 이거 오늘 난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거 원래는 사실은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쓴 거죠. 나무 숫자를 쓰죠. 이거 목재, 뭐 제목, 뭐 이럴 때요. 베어서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걸 지키기 위한 나무 같은 걸 나타낼 때 이 목자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상계로 표현하면 나무 목자가 더 큰 의미인 거죠. 지금 이게. 이건 살아있는 나무이고 이거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까지 다 포함한 거죠. 북한에서는 나무를 심는 날을 갖다가 그래서 식목이라고 하지 않고 식수일이라고 그래요. 식수일. 우리는 식목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말을 더 많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오고 북한은 얼음보송이 오면은 얼음보송이라고 한다고 해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얼음보송이가 더 우리말을 지킨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이 식목일이 아니고 식수일인데 저는 식수일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식수가 맞죠. 그래 식목일에 식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식목일에 식모한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했어도 식목일이 또 옳다고 하는 사람도 또 계시니까. 자, 그 나무 숫자는 그런데 다음 기회에요. 이게 세울 주라는 글자인데 다음 기회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목은 목인데요. 물에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목욕을 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머리 감는 목자라는 이것도 오늘날 머리 감는 목이라고 하니까 목욕을 목이라고 표기된 책이 많아요. 목욕을 목이라고 표기책이 많은데 본래 뜻이 머리 감을 목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저 사자성어가인데 질풍목어예요. 우리 책에도 보면 나왔어요. 빛질자.
머리를 빗는 빗이에요. 이 빗으로 바람으로 빗질을 한다 이거예요. 바람으로 빗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감는 거예요. 머리를 감는데 뭐 그냥 비로써 머리를 감는 거예요. 이게 풍우가 달라붙었는데 이것은 빗질하다 이건 머리 감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빗질과 관련되는 것이 머리잖아요. 머리. 이 머리에다 빗질을 하지 뭐 몸에다 빗질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빗질자를 쓴 이유는 이게 빗이 머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게 머리 감는 목자인데 이게 진짜 뭐 험난한 그런 객지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쓰이는 사선서가 아니라 이런 글자에 요게 이 머리 감을 목자고 5월로이라 단호가 있고 단호에 머리 감는 풍습 있잖아요. 유두 그런 풍습을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만 감는. 옛날에 머리 자르지 않고 길렀는데 머리가 유독 기니까 머리 감는 일만 해도 큰 일이었던 거예요. 잘 알다시피 그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불원의 어부사에 나오는 신목자 풀탄관 새롭게 머리를 감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털탄자예요.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갓을 터는 거예요. 요 온몸을 씻는 거 욕이라고 했죠. 욕. 그러면 온몸을 씻는 신욕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털진자 이게 털진자 오드자. 이번에는 뭐예요? 온몸을 씻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옷을 갖다가 턴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과 여기 이 문장에서 서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머리 감는 목자 목욕할 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욕은 온몸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의 뜻은 머리만 감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눈목자예요. 사람의 눈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일반화되기 전에 죽관 같은 데다 썼단 말이에요. 죽관 대나무 쪽 이걸 엮어가서 만든 게 책책자예요. 책책자고 책책자를 대나무로 만든 게 대중머리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는데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덧붙여요.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죠. 이게 축간에 보면 이게 세로의 폭은 넓고 가로의 폭은 좁아요. 이렇게 가로의 폭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세워 쓰는 게 편하니까 한자도 세워 쓰는 글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있죠.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눈목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세워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주목, 목격자, 뭐 이목구비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물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눈목자를 요 형태로도 쓰는 형태인데 이렇게 사람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눈썹을 이렇게 표현하고 초경달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꽃목자 아니에요? 이거 눈이잖아요. 눈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독체로 눈을 나타내는 때는 이렇게 세운다 이거예요. 이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옛날이에요. 서사 도구가 죽관이었기 때문에 죽관에다가 쓰기 편하기 위해서예요. 한자가 세워서 쓰는 글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라고 있죠. 자, 이 눈목자는 뭐 주목 목격자 할 때 쓴 글자예요. 뭐 일목요연 괄목상제 할 때 쓰이는 목자인데 요 글자는 요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도 되고요.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 보다이 뜻과 관련된 글자가 많죠. 볼감자라든지 또 뭐예요? 볼도자예요. 볼도자. 현장을 목도했다 뭐 할 때 쓴 글자. 볼조자. 조망하다 할 때 쓴 글자.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볼감자. 또는 아래에서 위로 보러본 것은 뭐예요? 볼청자.
첨성대할 때 쓰는 거죠. 이건 가까이서 보는 것들이 이게요. 이건 자세히 보는 거, 이건 가까이서 보는 거, 이건 멀리 보는 거,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건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세히 보는 거, 가까이 보는 거, 멀리 보는 거,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는 뭐예요? 서로 보는 것이 또 있고, 이거 볼상자. 볼상. 이게 오늘날 서로상이라고 했지만 원래 뜻은 볼상자예요. 요 골자가 눈목자가 다 부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눈목자가 부숫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데 서로 본다고 해서 오늘 서로상은 뿐이에요. 수상관상할 때 쓰는 상자. 그래서 이럴 손을 보는 거 갖다가 손품 보는 걸 수상 그릴 때 쓰는 상자. 자, 글을 할 때만 그릴 때 쓰이는 눈목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가 그럴 문자예요. 세상의 모든 글은 있죠.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문자가 우리 한글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글도 발음 기간의 부위를 갖다가 기본자들 보면은 아음의 기본자 기역이라든지 설음의 기본자 니은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음의 기본자 미음자라든지 시음의 기본자 시옷자라든지 호음의 기본자 이음자 이런 글자들이 이게 혀가 이렇게 구분이 돼. 이거 입술과 관련돼 있고 이건 이어 관련돼서 우리가 이 치자를 이렇게 쓰는데 거기가 네 개나 피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이렇게 쓰냐니 이거 목구멍 관련돼 있고 이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우리 한글도 이루어지는데 한자야 상형문자 뭐 그래서 그림에서 나온 게 글이에요. 그 글을 높인 것이 글얼이고 높인 말이 글얼이고 그림의 그하고 니을이 글이 된 거. 지구상에 많은 문자들이 그림에서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글에서 그림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저 핸드폰 같은데 핸드폰에 보면은 아야고 요 유유를 이렇게 두 번 찍는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영문 표기를 OTL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좌절을 갖다 피는 거죠. 이거 뭐 슬프다 눈물을 흘린다는 표시 아니에요 이거? 문자가 어떻게 돼요? 문자 이 글 문자가 뭐예요? 그림으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이잖아. 이 반대쪽으로 가요. 그래서 글얼이 그림에서 출발했는데 이 글을 문자가 사람 몸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형태예요. 지금 가슴에다가 그림 문신을 갖다가 이게 문신의 문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문신이 그림을 그린 몸이야 지금. 문신이란 말이 그림을 그리는 몸이라고 해요. 그 문신을 한 형태 얘기예요. 문신 형태. 옛날 글자를 보면 문신 형태, 다양한 형태로 문신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대로 오면서 문신의 형태는 빠지고 그 사람의 몸만 표현하면서 이루어진 글자가 원래 그런 문자라고 해요. 한문 천자문을 때 쓸 때 한문하고 한자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한문은 한나라 한자를 쓰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한자인데 중국의 고전 문장과 관련이 돼 있어. 한자에서 파생된 한자는 우리말 구성에 도움이 되는 70%가 관련이 있고 저는 한자 교육을 국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한문 교육의 일환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문 시험 보는 사람이 대학교 수학년 시험에서 한문 본 애들이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애들을 위한 한문 교육, 한자 교육이 되면 안 돼. 국어 공부 이번에 저 대학교 수학년 시험 제가
국어 영역 시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한 20페이지, 지문이 한 20페이지인데 거기 들어가는 어려운 말들 참다 개념어들은 다 한자예요, 다 한자. 그걸 갖다가 그 지문을 읽은데 읽다가 지치게 생겼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개념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말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국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지문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계속 국어 어렵다는 소리 나올 거야. 더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하니까 요즘 아이들 지식을 어떻게 들어가면 핸드폰에서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막바로 즉각적으로 받아내는데 영상 내용을 글을 읽고 그 글이 옳고 그름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지금 글이 요만한 글을 해갖고 여기 글 몇 줄 해놓고 그걸 읽고 나서 설명해보라고 설명을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지금 문해력과 관련된 한자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니까 지금. 자, 이 글을 문자가 그런데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에서 요거 그림에서 출발이 됐다고 했죠. 그림이 바로 문이요, 문이. 그래서 여기서 파생돼 나왔어요. 그림이 하나의 문인데 이게 무늬를 나타내는 글자는 실로자 녹감에다 무늬를 집어있기 때문에 이거 그럴 문자에서 파생내 나온 글자가 무늬 문자고요. 그래서 옛날 토기 같은데 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무문토기 뭐 이런 그림이 없으면 무문토기 그런단 말이에요. 무문토기를 이렇게 없을 문자에다가 무늬 문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문토기를. 이게 문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이요. 실이 여기 실로 짠 옷감에다 무늬를 드린다고 해서 실이 달라붙었는데 실이 잘 흐트러져.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실을 갖다가 밑에 쓰이면은 이번에는 그럴 문자가 음역하면서 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것에서 어지러울 문이라는 글자인데 그 사람은 사생활이 물난하다 할 때 쓰는 문자이죠. 이제 활임조 현상이 나죠. 물난이는 문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이것도 문이 문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말 가운데 있죠. 그 항나라는 옷감이 있어요. 항나라는 옷감. 성기가 짠 옷감이야. 여름에 더운 여름에 입기 위해서 성기에 짠 옷감인데 그 옷감에다 무늬가 들었으니까 더 고급인 옷감이지. 항나보다 더 고급인 옷감이 문항나예요. 문항나인데 우리 천둥상 박달띠 그 제목이 노래 제목인데 물항나 그런데 문항나예요. 문항나가 아니고 물항나 저고리가 그런다. 근데 물항나가 뭐냐 이거예요. 물항나가 아니고 그냥 문항나예요. 문항나라고 써놓고 발음을 물항나라고 하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물항나라고 쓴단 말이야. 그게 문제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문헌문인데요. 문헌문인데 모기 문자예요. 모기가 벌레니까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게 모기예요. 모기가 이 병을 옮기면서 사람이 그 병역에서 더 많이 죽은 거죠. 모기 문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말 가운데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 견문 발금이 있고요. 또 그 체력이 떨어지면 생긴 병인가요? 눈앞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세가 있어요. 비문증이라고 해가지고 날비자에다 모기 문자 써서 비문증이자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 증상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간 그런 증상이 있어요. 비문증 뭐 할 때 쓰는 문자예요. 그 다음에 문이 아니고 음이 좀 바뀌어서 민으로 바뀌었어요. 민으로 바뀌었는데 문문자가 뜻의 역할을 하는데요. 문문자가 문이란 뜻에 집이란 뜻이 있잖아요. 문 없는 집이 없잖아요. 우리 가문 문종을 때 쓴 글자예요. 소문만복내 웃는 집에
만복이 들어온다 그 얘기 아니야? 소문만복네? 쓰기 싫은 걸 억지로 쓰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쓰고 있네. 웃는 문이 아니에요. 웃는 집이에요. 집. 여기에 그럴 문자가 민이 되면서요. 문문자에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집 걸려 있는데 이 집이 뭐 누가 죽었거나 뭐 흑여에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런 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 집을 위로차 방문한다는 이문할민자, 이문할민자. 우환이 있는 집을 위로차 방문은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차 집을 방문하는 상관련해서 이문할민자인데 오늘날 이걸 이문할민이라고 잘 안 해요. 사람의 성으로만 쓰다 보니까 성민이라고 해요. 성민. 잘 알다시피 민비, 민영환 뭐 이런 사람들 성 아니에요? 그리고 여골자를 알아야만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글자가 한 글자가 여골자 아니에요 지금 여골자? 이 근심할 민자, 이 근심할 민자가 교육용 한자예요 지금. 근데 쓰이는 말은 연민의 정을 품는다 할 때서 연미라든지 또는 민망하다 뭐 이런 정도의 쓰임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용 한자 배설해야 될 글자인데 마음속으로 근심한다 이거죠. 근심할 민자. 그 다음에 우리 미음자가 니을자로 바뀐 경우도 명령할 영자가 입구자 덮치에서 명으로 바뀌거나 뭐 할 때 쓰이는 경우죠. 마을 리자가 어떻게 돼? 앞에서 마을 리자 할 때 무들매자 같은 것이 이렇게 리가 되고 매까지 왔죠. 리을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리을자. 무슨 자 있죠? 이제 죄송합니다. 요거자예요. 문문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죠. 민이 민 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입구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입으로 먹는 걸 아낀다 이거예요. 옛날 뭐 보릿고개 있는 시절에 보릿고개 있는 시절에 뭐 먹고 싶은데 다 못 먹고 아껴서 먹고 뭐 그랬잖아요. 아낄 그 인색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인색하다. 인색하다 할 때 쓰는 글자고 앞에서 그물망자가 음역하는 글자 끝에 산언덕강자가 있었잖아요. 망이 뭐예요? 강으로 바뀌었는데 미음자가 기역자로 바뀐 것처럼 문이 기역자로 바뀌면 군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범의 문자 오자예요. 군이 건까지 왔어요. 그래서 범호자의 생략된 형태가 달라붙었는데 범과 관련 뜻이 범과 관련인데 법이 먹이 같은 걸 노릴 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참 조심스럽게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먹잇감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조심스럽게 경계를 하면서 행동하는 걸 삼간다고 그래. 삼간다. 그래서 삼갈 건자예요. 삼갈 건자. 경건하다 할 때 쓰는 건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가 의미 변화가 좀 커 보이지만은 문자가 린 건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 문자와 관련돼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둬야 될 글자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문문자예요. 뭐 익히 알고 계신 글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가 있게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자, 문짝 두 개를 갖다 표현했어요. 문짝 두 개. 문설주가 있고 거기에 달려있는 문짝 두 개를 갖다 표현하는데 흔히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초가집 같은 걸 서민들이 하면 초가집을 많이 짓고 살잖아요. 초가집을 짓고 그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살게 되는데요. 이게 집을 갖다가 외부의 시선이나 맹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잖아요. 울타리 사방에 울타리를 두는데 그 울타리의 일부를 헐어서요. 만드는 것이 대문 아니요? 그 대문 관련된 글자죠. 그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방문이 있단 말이에요. 방문은 외장문이에요. 외장문은 여기 한쪽 이렇게 된 이 형태에서 정해서 이걸 갖다가 외장문을 옛날에 지게문이라고 했죠. 지게문으로 자 문에 문을 빼서요. 오늘 지게오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죠. 지게오. 이 지게가 나무를 해서 쓴 지게가 아니고 외장문이 지게문을 갖다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과 요 문을 열어놓은 것을 문호를 개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문이고 이건 호죠. 문호를 개방한다. 요 집 뒤에는 창이 있겠죠. 창. 이거 집안의 환기라든지 또는 뭐 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종이를 발라요. 그래서 거기 바로 종이를 갖다 창호지라고 보고요. 창호지. 문호를 개방한다 할 때 문호고요. 오늘날 이제 의미가 확대가지고 나라의 문까지도 이제 모든 문을 개방하는 거예요. 나라의 문을 개방하는 걸 갖다가 이제 문호를 개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문문자를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남대문, 동대문을 때 쓰는 문자예요. 숭례문 할 때 쓰는 문자, 숭례문. 숭례문은 경복궁 그냥 정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경복궁 조선시대 때 정궁이 경복궁 아니야? 그 정궁 앞에 있는 문인데 그래서 집으로 치면 대문과 같은 곳이야. 대문 같은. 그 앞에 산이 남산이다. 남산 이게 남대문. 남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복궁을 짓고 나서 숭례문을 갖다가 더 빨리 짓고 더 신경 써야 돼. 외국에 사신 분도 이 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국보 1호가 된 상황이라고 안 그랬어요? 자, 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문문자가 입구자가 달라붙으면은 물문자가 돼요. 물에다다고 입으로 묻는 것이 아니요. 그냥 문문자는 음의 골자예요. 입으로 그냥 묻는 거예요. 지금. 자꾸 파자를 시켜가지고 글자를 갖다가 다 이 뜻에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들을 문자는 그럼 문에다 대고 귀를 대고 듣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문문자는 그냥 음의 역할일 뿐이야. 요 문자가 문답을 때 쓰는 글자고 요 문자를 쓰는 말 가운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학문이야. 학문. 우리가 학문을 갖다 뭐 행위의력 즉위 학문일 때 그 학문은 이거이지만은 학문을 한자로 쓰라고 하면 그럴 문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문이 무료 문자예요. 그러니까 배움 이게 학문이라는 게 배움인데 배움의 반절은 가르친 걸 배우기도 했지만 내가 물어야 돼. 묻는 것이 이게 학이 반절이라면 문이 반절인데 묻는 것도 배움의 한 과정이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묻는 걸 너무 싫어 묻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하잖아요. 그 배움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어봐야죠. 들을 문, 물을 문이요. 그런데 민으로 바뀌어가지고 쓰인 글자도 있네. 이게 번민할 민자예요. 문이 민이면서 마음속으로 번민을 한다 이잖아요. 고민한다 뭐 할 때 쓰인 민자가 바로 이 글자고 그 다음에 윤달윤자가 있네요. 윤달윤자는 문이 같은 유성원이 운이 되고 이몸이 추가돼가지고 윤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글자 속에 임금왕자가 있는데 임금의 행동과 임금의 거동과 관련돼서 윤달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임금의 거동이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윤달이라는 것이 우리 옛날 사람들이 해가 뜨고 짐에 따라서 또는 달이 뜨고 짐에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농경시대 사람들은 달이 변화를 통해서 1년을 계산을 했어요. 그 달의 변화가
달에 뜨고 지기를 갖다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태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달에 뜨고 지기를 해서 보름달이 12번이 되면 12달이 되는데 12달이 254일이야. 달의 변화를 통해서 12달을 헤아리면 환산을 하면은 254일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상호 관련돼 가지고 로 계산할 때는 360 이거 죄송합니다. 354일 365일 이게 354는 달과 관련된 태음력고 있고 이건 태양력 관련돼서 태양. 오늘날 우리는 이제 태양력으로 날짜를 갖다가 계산하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달의 변화를 통해서 달의 변화.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 1월 15일인 거야. 1월 보름달. 정월 대보름. 이게 정월 대보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야. 그래서 1월 10일에 가서 1년 12달 가운데 중간이 되는 달이 언제예요? 7월 15일이잖아. 그러죠? 중간이. 이 날이 언제예요? 이 날이 백중이야, 백중. 모든 것이 중간이 되는 백중. 이게 한 1년의 한 가운데 이게 백중이라는 말이 가운데 중자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라고. 백중에 근데 차이가 11일 차이요. 10일 차이면은 이게 3년이 되면 33일 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력으로 33일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이때에 한 달을 갖다가 집어넣게 돼. 그게 이제 윤달이에요. 윤달. 윤달인데 윤달은 귀신이 다 하늘로 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 임금도 어떻게 돼? 옛날에 곡삭이죠. 곡삭 지례라고 해가지고 이 논어 공부할 때 배웠어요. 곡삭 지례라고 해서 왕이 있죠. 왕이 초하루가 되면 종묘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종묘에 천장한테 받은 책력을 갖다가요 이 백성들한테 알려주면서 때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한 달에 그 때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예를 갖다가 종묘에서 했는데 윤달은 그 행위를 안 해. 골문 안에서만 있어. 신이 없는 때니까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신이 있어야만이 조상신이 자기를 돌봐주는데 바깥에 거듭을 하면서 돌봐줄 귀신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권례에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펴는 거예요. 지금 왕의 행동 관련돼 가지고. 자,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윤달 윤자인데 이제 윤년 윤월 할 때 쓰이는 윤자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에다 다시 물이 달라붙으면은 물에 윤은 윤인데 물기에 젖었다고 해서 젖을 윤자인데 윤활유라든지 윤기가 있다 할 때 쓰이는 윤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추자가 지금 글자 속에 들어붙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민까지 쓰인 경우가 나왔는데 이것들 린이요. 린. 아까 아낄 린자 이게 문이 린까지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 문문자가 이번에는 린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럴 문자가 린이 됐지만요. 새 추자에서 새 관련된 새 이름 린자고 새 이름자. 이게 옛날에 있던 새가 오늘날 없어지고 멸종된 새가 뜨지 맞잖아요. 도도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글자가 다시 이렇게 풀이 달라붙으면은 리는인데 골풀이요. 골풀 인자인데 이게 사람 이름으로 성으로도 쓰여요. 우리 문경지고 있죠. 문경지고 전국 시대 때 조나라 사람인 그 인상의 인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연파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문경지교가 있고 왕적이라는 말도 그 사람과 관련돼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인상형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읽을 때는 우리말에서 구금화되니까 인으로 이렇게 해갔죠. 이렇게 그 사람이 성으로도 쓰이는 글자 이게. 근데 요글자가 여기서 다시 음역하고 요글자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음역하는데 요게 짓밟을이라는 글자. 인권을 유린한다. 아까도 짓밟을자 아까 앞에서 배웠네. 앞에서 유린을 뜻. 밟을린자 발로 밟는다. 근데 요글자 애가 인권 유리란 말을 써먹으니까 린자를 알아둬야 되는데 요글자는 발접변에 골풀린자가 쓰이고 골풀린자는 초두에 새이름 린자가 쓰여지고 새이름 린자는 문문자가 길고 음역화를 해서 린이 된 거예요. 근데 요 글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새이름 린자하고 골풀린자를 알아둬야 할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글자예요. 오늘 소위 마지막 글자가 쌀미자예요. 이 쌀이 여기 쌀이 벼에서 나는 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벼과에 속하는 모든 열매 알갱이를 갖다 쌀이라고 봐야 돼요. 좁쌀, 보리쌀, 기장쌀, 옥수수쌀 해가지고 다 쌀 붙인단 말이에요. 조개쌀. 그 이제 조개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의미로 먹을 수 있는 다른 의미로서 이제 붙이면은 하여튼간 곡물의 이제 알갱이요. 근데 그 가운데 벼의 쌀이 이제 대표가 되다니까 흔히 이제 벼쌀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벼화자도 그러니까 벼라는 일종의 벼과의 곡물을 뜻하는 글자지 벼를 자체를 뜻하는 글자가 아니야 사실은 이것도. 이게 우리가 벼화하고 있는데 이 벼가 벼라는 자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벼과의 모든 곡물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기장석자에도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 이 글자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기장도 벼의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벼화자를 갖다 바탕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물기가 많다 보니까 물기가 많은 곡물이다 보니까 물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덧붙인 것 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벼화자에 이삭이 이렇게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삭 부분이 여기가 이삭 부분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게 알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알갱이 가지고 알맹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곡물의 껍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알갱이고 껍질을 깐 것이 알맹이야. 우리가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쌀 있잖아요. 쌀은 알맹이 쪽인데 사실은 이 글자 자체는 알갱이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곡물 이삭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건 아직 껍질을 안 벗긴. 그걸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한자에서 많은 것은 세개로 표현하니까 곡물에 이삭에 달려 있는 알갱이들을 이렇게 상하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호대로면서 글자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거 이삭 줄기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걸 선으로 표현해요. 이 가운데 이걸 선으로 표현하고 사방에 상계된 알갱이를 갖다가 표현하면서 그게 정형화시킨 글자가 오늘날의 쌀미자. 쌀미자고 현미 병미할 때 미곡상할 때 쓰인 글자, 미색할 때 쓰인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또는 파자 시키면 88로 파자 되기 때문에 미수요. 나이 관련 88세 미수할 때 쓰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의미역하는 글자도 살펴보는데 그런 글자로서 알아야 될 글자가 바로 미는 미인데 책받침이 발로 걸어가야 될 길고 걸려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헤맨다고 해서 헤맬 미자예요. 헤맬 미자고 미야할 때 쓰인 글자고 미로할 때 쓰인 글자예요. 미로. 우리 미로 찾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종이에다가 들고 나는 뭐인데
또는 뭐 어디 저 수목원 이런 데 가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위로를 조성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어디 수목원 아니고 그거 있더라. 물왕리 수목원인가 뭐 그런 데가. 미로는 들고 나는 문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치면 이렇게 들고 나는 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랑 맞죠. 그걸 사람들한테 헤매를 하고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이렇게 막 꼬고 뭐 다시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열이 들어가거나 뭐 또 뭐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미로는 안 내미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돼. 들어가가지고 왼쪽 방향만 이렇게 타면 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빨리 나가려는 욕심에 막 이리저리 헤매면 시간만 먹으려는데 꾸준히 하나의 방향으로. 근데 그게 시사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저 주유소 습격대를 보면 나는 한 놈만 편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로지 하나만 치는 것이 바로 전공 아니에요. 전공 오로지 하나만 치는 것이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10,000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위로 헤매지 않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같은 거라니까요. 그 헤매는 자에서 다시 말씀 자가 달라붙으면은 미는 미인데 말로써 헤매게 하는 것이 이제 수수께끼. 그래서 수수께끼입니다. 미제 사건 뭐 할 때 쓰이는 미자가 바로 이제 미제 사건. 그런데 수수께끼 미자를 어디가 설명한다고 하면 수수께끼 하나 정도는 내봐야 되죠.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1000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우산 하나로 비를 안 맞는 방법. 천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우산 하나로 비를 안 맞는 방법. 비가 안 오는데. 사고를 단순히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저 오늘 수업했는데 자주 망쳐야지 잘 사는 사람이 있어. 한자 문제. 자주 망쳐야 돼. 그래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망친다는 말에 망이 그물망이야. 그물망. 그러면은 답이 뭐예요? 그렇죠. 어부죠. 어부. 자주 망쳐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잘 살아. 자주 망을 쳐야 고기를 많이 잡고 그래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도록 해요. 예, 오늘 좀 수업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